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이 평생 단 한 번도 태어난 도시를 떠나지 않았다면 당신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임마누엘 칸트는 평생 퀘니히스베르크라는 작은 도시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립니다.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어요. 이 남자는 46세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썼는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7세에 단 하나의 책을 내면서 전 세계 철학의 흐름을 바꿔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위대한 철학자의 업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꼈던 한 남자가 그 결핍을 어떻게 철학으로 바꿔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724년 프로이센 왕국의 퀘니히스베르크, 지금의 러시아 칼리닝그라드 지역입니다. 당시 이 도시는 유럽의 변방이었습니다. 파리나 런던, 비엔나 같은 유럽의 중심지와 비교하면 문화적으로나 지적으로나 한참 뒤처진 곳이었죠. 임마누엘 칸트는 이 변방 도시에서 마구 제조공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 요한 게오르크 칸트는 말 안장과 마구를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경건주의 기독교 신자였고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철저하게 하층 시민이었습니다. 귀족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상인 계급도 아닌 손으로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죠. 칸트의 어머니 안나 레기나는 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적 없는 여성이었지만 놀라운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고 어린 칸트를 데리고 밖에 나가 하늘의 별을 보여주고 식물의 이름을 가르치고 세상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게 했습니다. 칸트가 훗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어머니는 내 안에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심어주셨다. 그것이 나를 철학자로 만들었다. 그런데 칸트가 13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이 죽음은 칸트에게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세상과 연결해주던 사람의 갑작스러운 소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칸트는 평생 감정을 깊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극도로 이성적이고 규칙적이고 절제된 사람으로요. 칸트의 외모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칸트 본인이 이걸 너무 의식했거든요. 칸트의 키는 약 157cm였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작은 편이었고 체형도 왜소했습니다. 게다가 선천적으로 한쪽 어깨가 더 올라가 있는 신체적 비대칭이 있었습니다. 가슴도 좁아서 평생 호흡기 문제로 고생했죠. 칸트는 사교 모임에 자주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매우 유머러스하고 재치 있는 대화가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칸트의 식사 자리는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철학의 신이라 불리는 남자가 왜 그렇게 사교적으로 보이려 했을까요? 작고 왜소한 몸, 변방 도시의 하층 시민 출신, 귀족도 아니고 부자도 아닌 배경. 칸트는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유머로, 대화 능력으로. 그리고 이 강박은 그의 철학에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칸트는 퀘니히스베르크 대학에 입학합니다.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했지만 곧 수학과 자연과학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서도 칸트의 콤플렉스가 드러납니다. 당시 유럽 지식인 사회에서는 두 거인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뉴턴과 영국 경험론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휴을 중심으로 한 이 사상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직 경험을 통해서뿐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본 것만 진짜 지식이라는 거죠. 반대쪽에는 라이프니츠와 볼프로 이어지는 독일 합리론이 있었습니다. 이쪽은 진짜 지식은 이성에서 나온다. 경험 없이도 순수한 이성의 논리로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칸트는 처음에 독일 합리론 쪽에 서 있었습니다. 고향 독일의 편이었고 배운 것도 그쪽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760년대 칸트는 흉의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중에 칸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흉이 나를 독단의 잠에서 깨웠다. 흉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원인과 결과 같은 개념도 결국 습관에서 오는 것이지 우주의 진리가 아니다. 태양이 매일 뜨는 걸 봤다고 해서 내일도 태양이 뜰 거라고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이게 왜 충격이냐고요? 만약 흉이 옳다면 과학도, 수학도, 도덕도, 신의 존재도 모두 불확실해집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모든 것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예요. 칸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출판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혼자 파고듭니다. 이 침묵의 10년이 칸트의 가장 극적인 시기입니다. 퀘니히스베르크 대학의 강사로 일하면서 칸트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습니다. 당시 강사는 학생들에게 직접 수업료를 받는 구조였는데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아야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칸트는 인기 있는 강사였지만 안정적인 교수직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논리학, 수학, 지리학, 인류학까지 다양한 과목을 가르쳤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였죠. 그러면서도 칸트는 머릿속에서 거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흉이 옳다면 과학적 지식의 기반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신, 영혼, 자유, 이것들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1781년 칸트의 나이 57세. 드디어 출판됩니다. 바로 순수 이성 비판입니다.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거의 없었습니다. 너무 어려웠거든요. 분량도 방대하고 문장은 난해하고 개념은 생소했습니다. 초반에 이 책을 이해한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년 후 이 책의 내용을 쉽게 요약한 해설서가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독일 지식인 사회가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게 뭐야? 이 사람이 경험론과 합리론을 동시에 뛰어넘어 버렸어. 칸트의 핵심 주장은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경험할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시간, 공간, 인과율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고 그 틀을 통해 세상을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 우리는 자동으로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인과관계,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생각 자체를 우리의 뇌가 경험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구성한다는 거예요. 이건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한 것에 비유됩니다. 칸트 본인도 이걸 철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신은? 영혼은? 자유의지는? 칸트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 바깥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칸트의 가장 인간적인 면모가 나옵니다. 칸트는 사실 신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일찍 잃고 경건주의 신앙 속에서 자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신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스스로 도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실천 이성 비판에서요. 신을 지식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 자유의지를 요청해야 한다. 즉 신은 이론적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칸트가 얼마나 인간적인 고민을 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이성으로 신을 죽여버린 사람이 도덕으로 신을 다시 살려낸 겁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은 그 자체로 혁명이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 당시의 일반적인 대답은 이랬습니다. 결과가 좋으면 좋은 행동이다. 행복을 최대화하면 된다. 칸트는 이걸 완전히 뒤집습니다. 행동의 옳고 그름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에 달려있다. 그리고 옳은 동기란 내가 한 행동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유명한 정언명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이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세상이 유지될 수 없다면 그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칸트의 두 번째 정언명령은 더 강렬합니다. 다른 사람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절대로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라. 사람을 도구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원칙이 훗날 인권의 철학적 기초가 됩니다. 칸트의 일상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칸트는 극단적으로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하인이 깨워주는데 칸트는 한 번도 늦게까지 잔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침에 차를 한 잔 마시고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오전에는 강의를 합니다. 오후에는 집필하고 저녁에는 산책합니다. 이 산책이 유명합니다. 퀘니히스베르크 시민들이 칸트의 산책 시간을 보고 시계를 맞출 수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칸트의 저녁 산책은 매일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경로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칸트의 산책이 딱 2번 늦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루소의 에밀을 읽다가 한 번은 프랑스 혁명 소식을 듣다가 이 두 가지가 칸트를 그렇게 흔들어 놓은 거예요. 루소는 칸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루소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식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사는 것, 감정을 느끼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 이성의 철학자 칸트가 이 말에 흔들렸다는 게 의미심장합니다. 칸트는 루소의 초상화를 방 안에 걸어두고 평생 바라봤습니다. 평생 자신이 억누른 감정의 세계를 루소가 대신 살아준 것처럼요. 칸트의 가장 유명한 말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두 가지 것이 나를 경외심으로 가득 채운다. 내 위에 별이 가득한 하늘과 내 안에 도덕법칙. 이 문장은 칸트의 묘비에 새겨진 문장입니다. 광대한 우주와 내면의 도덕이 똑같이 위대하다는 선언입니다. 깨달음이란 자신의 미성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 미성숙함은 이성을 남의 지도 없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감히 알려고 하라. 칸트가 계몽주의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말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인간 존엄성을 모욕하는 것이다. 칸트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살인마가 쫓아오는 친구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도 사실을 말해야 한다고요. 이건 칸트도 비판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사실 이게 칸트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두 가지 도덕적 의무가 충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죠. 칸트의 체계에서는 이런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칸트는 인종에 대한 편견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인이 다른 민족보다 이성적으로 더 발달했다는 당시의 편견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철학적 보편주의를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이 속한 문화권 중심으로 사고했던 겁니다. 여성에 대한 시각도 당시의 편견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2번 결혼을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마다 너무 오래 생각하다가 기회를 놓쳤다고 합니다. 칸트 본인은 혼자 사는 게 더 자유롭다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게 진짜 이유가 아닐 수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분석하는 사람이 이성으로 분석할 수 없는 사랑 앞에서는 멈춰서 버린 게 아닐까요? 칸트의 말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칸트는 80세까지 살았습니다. 하지만 말년은 쓸쓸했습니다. 70대 후반부터 기억이 급격히 쇠퇴했습니다. 강의를 하다가 말을 잊지 못하는 일이 생겼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예전에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이성의 도구였던 그의 두뇌가 서서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칸트는 1804년 2월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에 물 한 잔을 마시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좋다. Es ist gut. 그것으로 좋다. 80년의 삶을 정리하는 마지막 말치고는 너무 담담하죠? 하지만 어쩌면 칸트다운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칸트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칸트는 변방 도시의 작은 체구를 가진 가난한 장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결핍이 그를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핍의 방향이 달랐습니다. 돈을 모으거나 권력을 잡거나 유명해지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짜인가를 파고들었습니다. 57세에 처음 세상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늦은 것처럼 보이지만 칸트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알아주기 전에 스스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칸트에게서 경계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 감정과 관계를 희생시킨 고독, 자신이 살아온 시대와 문화의 편견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것. 이성의 철학자도 결국 자신의 시대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핵심 메시지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라. 남의 말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감히 알려고 하라. 다른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도덕적 일관성을 유지하라. 작고 왜소한 몸으로 변방의 도시에서 혼자 생각하고 또 생각했던 한 남자가 인류의 사유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결핍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도 클 수 있다는 걸 칸트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루소의 더 위대한 콤플렉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